제가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와이프는 일단은 뭐 자기는 미슐랭 안 가도 상관없고 다이닝 안 가도 상관없고 뭐 자기는 솔직히 대구에서도 오래 살았고 거기서도 맛있게 잘 즐기고 살았다. 근데 자기는 딴 건 다 상관없는데 딱 하나, 1부가 70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4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종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종이는 이제 전라도에서 왔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대구랑 부산에 살았거든요. 원래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고, 와이프는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부산에 살다가 레지던트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대요. 서울도 아니죠. 사실 레지던트를 일산 백병원에서 했어요. 일산 백병원에서 했고, 끝난 다음에 서울에서 페이를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일단 종이한테 먼저, 내가 모든 말을 많이 해서 나를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종이는 전라도 살다가 서울에 왔잖아. 그러면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이유 한 몇 가지와 서울에 살아보니까 이런 거 좀 별로야 몇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방에 살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적지 않을까요? 지방의 어떤 장점부터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나고 자라신 분의 경우에 익숙해서 편하다는 점, 그리고 공기가 좋은 거 굳이 쥐어짠 느낌이고, 사실 서울에 제가 이제 와서 저는 지방 생각이 아예 안 나요. 그만큼 만족하고 살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서비스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지방은 너무 불편하고 서울은 너무 당연하다 라는 차이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쿠팡이츠 있잖아요. 저희 음식 주문. 아니 이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 한번 내려가서 쿠팡이츠를 써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컴퓨터 장비 살 때도 구매하면 그날 오고 내일 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은 당연하진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서비스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한 게 있고, 시야, 만나는 사람과 어떤 정보, 이런 면에서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전 돈 버는 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인들의 어떤 사례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딱 떠오르는 게 문화적인 면에서의 차이.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공연, 미술 전시를 한다. 다 서울이잖아요. 굉장히 그걸 당연하게 보고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저는 그게 라이프 스타일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르신들 볼 때 젊게 산다,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40대, 50대 분이셔도 지방에서 쭉 계셨던 분과 서울에서 쭉 계셨던 40대는 내가 어르신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오해예요.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이거 종이가 28이라고 이거 막말을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오늘 이 주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제일 생각이 났던 게 정재승 교수의 그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게 인구의 크기만큼 창의성의 역량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12발자국에 나오는 그 말이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말인데,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서방에서는 그 정도가 세계였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추정하기로는 뭐 80만에서 뭐 100만, 뭐 50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던 도시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 창의적인 인재들도 많았을 거고, 서로 교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어떤 발명품들을 만든 건데, 그러면서 로마에 뭐 목욕탕도 만들어지고, 목욕탕을 만들려면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구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아파트 지으면 이렇게 구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높낮이를 다르게 해가지고 물이 흐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로마에 여행을 가보면 그 아치로 만든 이렇게 물이 흐르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몇백 킬로 밖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야.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근대에 와서도 10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파리 같은 경우도 인구가 10만에서 20만, 30만으로 늘어날 때 상하수도 시설이 완전 개판이어서 완전히 뭐 전염병도 많이 돌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한 도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서 그 도시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아지고, 창의적인 인재가 여기 와서 그냥 뭘 하는 게 아니라 많아지니까 창의적인 인재의 어떤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더 창의적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발명품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발명품을 만들게 됐을 때 이거를 펀딩해주는 회사들도 필요하고 자본가들이 필요한데, 자본가들이 또 그 도시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돼가지고 보급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했죠. 20세기는 그 뉴욕이고 19세기는 파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서울은 사실 되게 작은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보다는 도쿄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었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 도시들을 죽이고 있고, 수도권에 거의 모든 인프라가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하려고 이제 행정도시 뭐 이제 강제로 정부 기관이나 이런 걸 이전하고 지방에다가 기업을 세우거나 공장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도 왜 안 가는지를 보면 지방에서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대. 경기도까지만 내려가도 사람들이 서울하고 멀다는 이유로 뽑기가 힘들어지고요. 근데 그 지역민들만 뽑기에는 인구가 부족하고요.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지방 소멸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부산에도 살았고 대구에는 되게 오래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도 살아봤고 서울에도 살았는데 서울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어쨌든 종이가 했던 말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건 다 모르겠고 자기는 저처럼 맛집을 많이 가지도 않고 부산만 가도 좀 맛집이 없더라고요. 별로. 어차피 좋은 건 서울에 다 있고 특히 다이닝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방 내려가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시야도 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 100개가 있으면 부산에 10개도 없어요. 5개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식문화에서 오는 그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하이엔드 와인을 마시고 싶다. 부산은 파는 곳이 없어요. 와인 바도 사실 뭐 이렇게 좀 진짜 괜찮은 곳 하나 없다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서울에 인구가 많고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서울에 많고 다양한 기호와 어떤 그 욕망과 이런 게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또 서울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는 일단은 자기는 미슐랭 안 가도 상관없고 다이닝 안 가도 상관없고 뭐 자기는 솔직히 대구에서도 오래 살았고 거기서도 맛있게 잘 즐기고 살았다. 제 와이프는 굉장히 원래 소박한 친구거든요. 원래. 근데 자기는 딴 건 다 상관없는데 딱 하나 다양한 사람들이 없대요. 물론 그 안에서도 나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 장모님이 대구에 계시잖아요. 근데 장모님 친구들을 이렇게 쫙 만나보면 자식들을 낳아서 좀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다 서울로 보내고 싶어요. 서울에 갈 기회가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성공하면 다 서울로 오려고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지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권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적어지고 그 스타트업 창업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기서는 좀 힘들어지고 인재들을 뽑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고리에 빠지는 것 같은데 제 와이프가 서울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문화 충격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는 이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부자들, 땅 부자들, 그리고 옛날부터 섬유 사업하고 뭐 했던 그 전통 부자들과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학원 이거 세 개 말고 없대요. 자기는 이제 여기서 돈을 벌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니 했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스타트업 창업해서 막 엑시트에서 부자 된 사람, 주식 부자, 뭐 코인 부자, 뭐 그리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돈을 저렇게도 벌 수 있구나.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또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만나고 와인 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다 좁은 데 갇혀 살았거나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기가 서울에 안 살았으면 못 깼을 것 같다. 그런 틀을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게 가장 큰 어떤 격차가 아닌가. 일단 서울에서 살았을 때 단점이 뭐냐를 봤을 때 경쟁이 일단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집값이 비싸요. 일단 서울의 중위 그 집값이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가 거의 13억, 14억 정도 됐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지금도 12억 정도 될 거예요. 12억, 11억 그 사이일 텐데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얻는다라고 해도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대출을 안 끼고는 13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물론 서울은 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뭐 다양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주거비가 비싼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좀 부를 좀 이루신 분들이 서울 오면 좀 현타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방에서는 내가 최고였는데 여기 오니까 나는 평생 해가지고 이 정도를 벌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뭐 선생님 소리 듣고 뭐 어디 아트페어 뭐 대구 아트페어다 하면 위원장 같은 것도 시켜주고 미술 하나도 몰라도 뭐 선생님이 하셔야죠 이러고 가서 이러면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조직위원회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딱 일어나서 박수도 받고 막 했는데 서울 오니까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지방에서 좀 큰 돈을 버신 뭐 큰 병원 원장님이나 뭐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나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돌 같은 거 하나 사는 게 트로피예요. 그거를 하나 사야 된다. 물론 이분들도 지방에서 부자면 돈이 되게 많으시니까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그걸 하나 사야 뭔가 이제 여기서는 더 한 단계에 난 너희랑은 좀 달라. 난 지방부자 클래스 아닌데 난 이 클래스인데라고 하는 그걸 또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와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어쨌든 비교하고 살게 되잖아요. 인구가 많고 이 좁은 면적에서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은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다라는 뜻은 창의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만큼 남하고 비교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 과연 그 행복으로 작용을 하겠느냐라고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물론 또 다를 수는 있지만 형님 말씀하신 그런 집값의 부담 뭐 등등의 그걸 고려하더라도 또 동시에 그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서울에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매도 또 여기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서울에 뭐 여러 단점들이 있다고 할 때 그 단점들을 상쇄시킬 만큼의 혜택들이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봤는데 뉴욕이 주거비가 서울보다 높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크잖아요. 뉴욕이 주거비가 높고 물가도 비싸고 돈이 없이 뉴욕에 갔을 때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뉴욕에 왔니? 그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뭐 뉴욕에서 잘 나가고 헤지펀드 뭐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꿈을 안고 뉴욕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울은 대한민국 각지 지방에서 꿈을 안고 나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이거 오잖아요. 뉴욕은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안고 나 뉴욕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 헤지펀드 매니저를 꿈꾸는 학생 뭐 등등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되게 궁핍하게 살아요. 굉장히 궁핍하게. 왜?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뉴욕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월세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연봉 1억 받으면 거기도 세금을 떼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뉴욕에서 연봉 1억을 받는 것과 서울에서 연봉 1억을 받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고, 서울에서 1억 받는 것과 지방에서 1억 받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고 이런데, 또 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왔다. 전 세계인들이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탑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근데 그 중에서 90%는 성공하지 못, 98%가 성공하지 못하겠죠. 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뉴욕이. 사실은 뉴욕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 중에 뭐 맨하튼에 뭐 펜트하우스 살고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댓글 써주신 분처럼 뉴욕에서 되게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뉴욕에 안 살고 이제 밖으로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뉴욕에 왔을까 이렇게 보면 그런 동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서울도 나는 뭐 여기 대구를 벗어나서 난 서울 가서 성공, 그럼 서울 가서 성공을 하느냐? 대부분 못하죠. 훨씬 힘들어요.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페이가 더 높고 지방이 솔직히 성공이 더 쉬워요. 물론 시장은 서울이 훨씬 크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많잖아요. 경쟁이 훨씬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개원을 했을 때 내야 되는 렌트 페이도 비싸, 렌트비도 비싸고 고정비용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성비가 안 나와요.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방 도시에 개원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에 사느냐? 다른 인프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이 좋아질수록 페이는 떨어지고 지역이 좀 외진 데로 갈수록 페이가 높아져요. 거기 1년 페이 받으면 집을 사, 그냥. 물가도 싸죠. 그러니까 삶의 질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살면서 얻는 그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교류하는 정보들,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 정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정보가 왜 별거 아니냐면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망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정보를 절대 못 걸러내요. 누가 뭐 주식 뭐 좋다더라, 이 종목 좋아요, 저 종목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리딩방에 빠지는 거야. 정보 자체를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필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부동산 뭐 강의 듣는다고 뭐 좋은 물건 누가 소개해 줍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인사이트를 갖는 건데 그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느냐? 그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친분 있게 교류하는 것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거든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수많은 정보들이 왔을 때 그 필터망으로 걸러내고 거기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페이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지방 소도시 가서 하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얘기는 딴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 그 뭐 철학부자 무슨 돈과 행복에 대해서 콘텐츠를 찍을 때 어떤 분이 나인원에서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뭐 인사해서 친해진 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형적인 공대 나온 이과생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문과생이잖아. 내가 사실 그런 게 있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왜냐면 요즘에 인공지능이 정말 하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뭐 예를 들어 챗 GPT 4.0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대언어 모델이란 말이에요. 대언어 모델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물론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설명 안에서도 자기가 IT 전문가라고 하는데 진짜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해주는 그 단어,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그분하고 미팅하고 왔거든요. 이런 거 좀 궁금해하니까 잠깐 보재.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같이 듣다가 왔단 말이야. 들음으로써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이 또 됐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지역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뭐 공대생도 아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전형적인 문과생이어서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듣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그분이 보라고 하는 영상들도 보면서 학습하고 내가 글로도 써보고 하니까 이제 대충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걸 또 태클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보다 훨씬 이 어떤 분야에서 앞선 어떤 인사이트와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많아지고 그 속에서 내가 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저는 공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메가 도시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시골에 쭉 계셨으면 서울 뭐 별거 없어 뭐 이러실 확률이 있다라면 서울을 경험을 예를 들어 오래 해서 좀 해본 입장에선 다시 돌아가는 게 좀 더 쉽지 않은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반대 사례도 있겠지만. 서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는데 종이가 느끼는 것과 제 와이프가 느끼는 게 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